아버지, 이제 뭘 하고 계실 생각이세요? 하루 종일 저렇게 TV만 보고 계실 건가요? 아침 식사 중에 던져진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난 40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좀 쉬고 싶은데? 아내가 차갑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쉰다고요? 그냥 빈둥거리는 거지. 친구들 만나면 다들 남편 자랑인데 나만 할 말이 없어서 창피해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퇴직하시고 실버 택배 일 시작하셨어요. 요즘 월 200만 원 넘게 버신대요. 아내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회사에서 겨우 부장까지만 하고 그것도 명예퇴직이라며?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임원 달고 나왔는데 당신 연금으로는 당신 약값이나 되나요? 아내가 냉소적으로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40년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당신은 아직 일할 나이인데 왜 집에서 그렇게 빈둥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가슴 속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준영입니다. 올해 68, 대기업 재무부서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하다 2년 전 정년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부장 자리까지 올라갔고 후배들에게도 존경받는 선배였습니다. 마지막 날 회사에서 떠나는 순간에는 모두가 아쉬워했습니다. 송별회에서 건배사가 끝나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끝이었습니다. 퇴직 첫날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평소 5시 30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제가 8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날따라 집이 조용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출근하고 손주들은 학교에 간 후였으니까요. 아내 미자는 저에게 아침을 차려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푹 쉬세요. 평생 고생했으니까요. 처음 한 달은 달콤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아내와 짧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로 낚시 장비도 구입해 근처 저수지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2달째부터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들 민수가 자주 묻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관심 어린 질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말투에 의미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오후 내내 TV를 보고 있으면 한숨을 쉬었고 소파에 누워 있으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친구들은 퇴직하고 뭐 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퇴직하고 게이트볼 동호회 가입하셨는데. 은근히 비교하는 말들이 많아졌습니다. 지연은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퇴직 후에도 어떻게 활발하게 지내는지, 심지어 실버 모델 활동도 하신다며 자랑했습니다. 아버님도 뭔가 취미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만 계시면 건강에도 안 좋다던데.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저를 위한 관심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3달, 넉 달이 지나니 더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점점 더 불편함과 부담감이 묻어났습니다. 5개월째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마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돌아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영희네 남편은 퇴직하고 실버 택배 일을 시작했대요.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 활동도 하고. 순자네 남편은 귀농해서 작은 텃밭도 가꾼대요. 다들 뭔가 하는데. 아내의 말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함께한 아내조차 저를 쓸모없는 남편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간 회사 일만 했던 저에게 갑자기 새로운 취미나 일을 찾으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낚시마저도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혼자 가는 일이 점점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아들 민수는 제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며느리 지연은 저를 보면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손주들조차 할아버지는 항상 TV만 바라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아내의 변화였습니다. 아내는 점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제게 말을 거는 일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녀의 핸드폰 통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답답해. 퇴직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루 세끼 밥 차려주고 뒷정리하고 빨래하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만 들고 있고 내가 무슨 평생 식모살이 하는 것 같아. 집이 감옥 같다니까. 아내의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감옥살이의 원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회사에 다닐 때는 항상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승진을 위해 밤늦게까지 남아 일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아이들 학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을 그만두고 나니 제가 있을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은퇴하신 지도 6개월이 넘었으니 뭔가 계획을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순간 제 머릿속에 어젯밤 아내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불만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마도 가족 모두가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생각해 볼게. 짧게 대답하고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잿빛 하늘이 저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침묵 속에 진행되었고 대화가 있어도 건조했습니다. 저는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예전처럼 저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들조차 할아버지는 그냥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 며느리 지연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 여행 티켓을 보내주셨어요. 다음 달에 4박 5일 일정으로 모두 함께 가자고 하시네요. 아들과 손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요. 아버님과 어머님도 함께요.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이어서 한 말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다만 친정아버지께서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네요. 우리끼리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민수가 어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괜찮으시죠? 아버지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일에 치여 여행 갈 시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명절에 고향 가는 것 외에는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여행에서조차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짐이자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처럼 제 마음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문득 정년퇴직 선물로 받았던 여행 가이드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퇴자를 위한 국내 여행지 백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집어들고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강원도 정선, 산골에서 찾는 제2의 인생. 사진 속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오랜 생각 끝에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집에서 점점 지워지는 존재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몰래 준비했습니다. 퇴직금 중 사용하지 않은 일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정선의 집들을 알아봤습니다. 소박한 집이라도 제 소유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정선에 사는 부동산 중개사를 소개받아 전화로 상담도 했습니다. 혼자 사실 거면 이 정도 크기면 충분하실 겁니다. 전원주택은 아니지만 주변 경관이 좋고 동네가 조용해요. 관리비도 적게 들고요.
중개사가 보내준 사진 속 집은 작지만 아늑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이고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지만 이상하게 그곳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주일 동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은 계약금을 송금하고 이메일로 계약서를 주고받았습니다. 필요한 살림살이는 최소한으로 준비했고 은행 계좌도 정리했습니다. 제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었고 퇴직금 중 절반은 아내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미자에게 당신에게 더 이상 감옥 같은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없으면 당신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퇴직금 일부를 당신 통장에 넣어두었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민수에게 말해.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구나. 미안하다. 편지를 탁자 위에 두고 이른 아침 5시 40년간 익숙했던 출근 시간에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저를 배웅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가 떠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40년간의 회사 생활 그리고 6개월간의 무기력한 시간을 뒤로하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정선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도시에서 시골로 바뀌어 갔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사라지고 푸른 산과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4시간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홀로 시골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정선역에 도착하자 부동산 중개사 김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짐은 별로 없으시네요? 네, 간단하게 왔습니다. 새 출발이니까요. 김 씨의 차를 타고 3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10여 채의 집들이 산자락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제 새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선생님 새 집입니다. 20년 된 집이지만 전 주인이 잘 관리해서 상태는 괜찮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하나? 아담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하죠. 집 열쇠를 받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작은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TV가 있었고 주방에는 기본적인 조리도구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방 하나에는 침대가, 다른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전 주인이 일부 가구를 두고 가셨어요. 필요한 건 그대로 쓰시고 안 쓰는 건 정리하시면 됩니다. 집을 둘러보고 나왔을 때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 20평 정도 되는 공간으로 잡초가 무성했지만 흙은 비옥해 보였습니다. 이곳도 제 땅인가요? 네, 텃밭으로 쓰셔도 되고 그냥 정원으로 꾸미셔도 돼요. 전 주인은 상추, 고추, 가지 같은 채소를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김 씨가 돌아간 후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집안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청소기 돌리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모두 아내가 해왔습니다. 쉬는 날이면 가끔 도와주기는 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도시에서는 듣지 못했던 고요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가슴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외로움과 해방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선택한 길인가? 잠시 후회가 들었지만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떠올리자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서 새 삶을 시작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5시 30분, 40년간 기상했던 시간에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간단히 씻고 나와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먼 산자락은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걷다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쿠판장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자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세요?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어제 왔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는 소문이 빨라요. 김 중개사가 말해줬어요.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무슨 일로 이런 산골로 오셨어요?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었지만 첫 이웃이니 친절하게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요. 퇴직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동네에도 귀촌하신 분들이 덜어 있어요. 서울 생활에 지쳐서 오신 분들이죠. 가족은요? 혼자 왔습니다. 노인의 눈에 의심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60대 남자가 혼자 산골로 온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혼자라고요. 아내는요? 서울에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을 피하고 싶어 급하게 라면과 계란, 쌀을 구입했습니다. 노인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라면 끓이기도 서툴렀지만 어떻게든 만들어 먹었습니다. 식사 후 집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텃밭의 잡초를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사무직 생활로 몸이 약해진 저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쉬어가며 작업했지만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주일은 걸릴 텐데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마당 울타리 너머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최동철이라고 합니다. 새로 이사 오셨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최 씨는 작업용 장갑을 끼고 있었고 손에는 호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제가 농사일은 좀 아는데. 처음 만난 이웃이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흔치 않았으니까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할게요.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대신 저녁에 막걸리 한 잔 같이 하시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최 씨는 능숙하게 잡초를 제거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를 도왔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반나절 만에 텃밭의 잡초를 모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읍내에 가서 모종을 사오시면 심는 걸 도와드릴게요. 지금이 늦여름이니 상추, 시금치 같은 건 아직 심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뭐 하셨어요? 대기업에서 재무 일을 했습니다. 40년 가까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교사였어요. 10년 전에 퇴직하고 여기로 왔죠. 아내와 함께요. 최 씨의 말에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편지를 발견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반응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에 최 씨가 막걸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도 함께였는데 손에는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사 오셨으니 뭘 해 드실지 몰라 몇 가지 반찬을 가져왔어요. 별거 아니지만 김치랑 상아찌, 멸치볶음이에요. 최 씨의 아내 이 씨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요리는 잘 못해서 혼자 사시니까 힘드시겠어요. 가끔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세요. 세 사람이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씨 부부는 10년 전 서울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뒤 텃밭을 가꾸고 산나물을 채취하며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명절이나 방학 때 손주들이 놀러 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도시 생활만 하다가 여기 오니까.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복잡한 도시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최 씨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하루만 지냈지만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와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 오셨다고요? 가족은요? 이 씨의 질문에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 그게 좀 복잡해서요. 최 씨가 아내의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실례되는 질문이야. 박 선생님이 말씀하고 싶을 때 하실 거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가족을 떠나왔어요.
말을 꺼내자마자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처음 만난 이웃에게 털어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부의 따뜻한 태도가 제 마음을 열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에 집에서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씨와 이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거나 동정하는 눈빛이 아닌 이해하려는 태도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맞다는 걸 알게 됐죠. 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퇴직하면 누구나 정체성이 혼란을 겪어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다시 나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들의 위로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내 이야기를 이해해 준다는 느낌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내일 읍내에 가서 필요한 것들 사오세요. 텃밭에 심을 모종도 사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 씨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최 씨의 안내로 읍내에 가서 생활용품과 텃밭 모종을 구입했습니다. 상추, 시금치, 쪽파, 마늘 등 초보자도 쉽게 기를 수 있는 채소들이었습니다. 농기구와 씨앗, 비료도 샀습니다. 농사는 내일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엔 어렵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읍내에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 가족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잠시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털어냈습니다. 아마도 제 선택에 화가 났거나 아니면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농사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씨는 인내심 있게 밭 고르는 법부터 모종 심는 법, 물 주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흙을 만지고 생명을 돌보는 일에 점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흙은 정직해요. 당신이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돌려줍니다. 최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텃밭은 질서 정연하게 변했고 심은 모종들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 때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갑자기 어디로 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많이 울었어요. 지금 어디신지라도 알려주세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울었다는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간다면 다시 예전에 상처받던 생활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말하기 어렵구나. 나중에 연락할게. 너희 어머니한테 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줘. 아버지, 제발. 전화를 끊기 전에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자책감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이야. 한 달이 지나면서 정선에서의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텃밭에서는 첫 수확물인 상추를 따기 시작했고 최 씨의 도움으로 가을 작물도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낮에는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에서 온 혼자 사는 노인으로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텃밭 가꾸는 박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집 앞에 심은 토마토가 잘 되자 마을 할머니들이 찾아와 비결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최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 내일 산에 가서 버섯 좀 따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요즘 송이버섯이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 산에 오른 적이 거의 없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기회가 서울에 있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좋아요. 가보고 싶네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최 씨와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쯤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기쁨은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했습니다. 푸른 소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계곡의 풍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곳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최 씨는 능숙하게 버섯을 찾아다녔고 저도 그를 따라 배우며 몇 개의 버섯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으로는 준비해온 김밥을 먹으며 계곡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몸과 마음이 모두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여기 생활이 맞으세요? 최 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달 반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니 처음의 불안과 외로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편안함과 만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이 그립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물론 그리웠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면 아내의 숨소리가 그리웠고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생각났습니다. 그립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작은 약수터에 들렀습니다. 차가운 약수를 마시며 최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추석이네요. 가족들에게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추석.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40년 넘게 가족과 함께했던 명절을 올해는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그동안 아들 민수에게 2번 더 전화가 왔지만 짧게 대화하고 제 위치는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텃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2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난 괜찮아. 당신은 어때? 어떻게 연락도 없이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아내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제 집에 돌아올 거죠? 추석도 다가오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돌아가야 할까?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한 이곳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나한테 시간이 필요해. 전화 너머로 아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아마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정말 우리한테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단지 지금은 내가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해. 어디 계신지라도 알려주세요. 한번 찾아가고 싶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면 아내는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오면 아마도 저는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2달간의 독립적인 생활이 주는 가치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정선이야. 강원도 정선에 있어? 정선이요. 왜 하필 거기에? 우연히 책에서 봤어? 그리고 여기 와보니 마음에 들더라.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추석에 우리가 찾아가도 될까요? 그 질문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추석에 가족이 여기 온다면 어떤 기분일까? 기쁠까? 부담스러울까? 그래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가족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함께 그동안 이곳에서 쌓아온 독립적인 생활이 흔들릴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최 씨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이 추석에 온다고요? 좋은 소식이네요. 네. 하지만 솔직히 조금 걱정돼요. 제가 떠난 이유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최 씨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로 설명하기보다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달간 여러 가지 생활 변화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작은 집에서 가족들이 하룻밤을 묵기는 힘들 것 같아 읍내의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음식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의 아내 이 씨가 김치와 장아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마을의 다른 할머니들도 제 사정을 알고 송편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요리하는 법을 배우며 지난 40년간 아내가 해온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추석 전날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텃밭도 정리했습니다. 나름대로 가문의 전통에 따라 제사상도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제가 해야 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점심 무렵 마당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민수의 차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와 지연 그리고 손주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미자가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2달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어딘지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서 와라. 점심 준비해놨다. 가족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집,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 벽에 걸린 산행 사진들. 우와, 할아버지가 여기서 사셨어요? 큰 손주가 놀라워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여기서 농사도 짓고 산에도 다니고 그랬단다. 식탁에 준비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나물 최 씨에게 배운 된장찌개, 그리고 마을 할머니들에게 배운 송편까지. 아버지, 이 음식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 와서 요리도 배웠어? 맛은 없을지 모르지만 정성은 있을 거야.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아버지, 정말 놀랍네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지난 2달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법을 배운 것, 산에서 버섯을 딴 것, 이웃들과 어울리게 된 것.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식사 후 손주들에게 텃밭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따며 즐거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할아버지가 기른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매일 물 주고 가꾼 거란다.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뒤편 작은 산책로로 가족들을 안내했습니다. 최 씨 부부와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두 분은 아내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박 선생님이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얼굴색도 좋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죠. 최 씨의 말에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을 읍내 펜션으로 안내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난 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쿵쾅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션 근처 작은 공원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보,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그래? 어떻게? 표정이 밝아졌어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여요. 정말 여기가 좋으신가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여기 생활이 제법 맞는 것 같아. 내가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한 것 같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곳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떠나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건 아니야. 단지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을 뿐이야. 예전처럼이라뇨? 내가 퇴직하고 난 후 집에서의 생활이 힘들었어. 매일 아침 오늘은 뭐 할 거냐는 질문을 받으며 불필요한 존재로 느껴졌어. 그때 내가 전화로 집이 감옥 같다고 했던 말, 많이 아팠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셨어요? 응. 그래서 결심했어?
더 이상 당신에게 부담이 되기 싫었어. 나도 내 삶을 찾고 싶었고, 아내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해서 당신이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어요.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그 말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을 거야. 그 말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게 됐으니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상했지만 답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어. 여기서의 생활이 좋지만 당신과 떨어져 사는 것도 쉽지 않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나도 당신이 떠난 후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냉정했는지,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당신이 떠난 후 처음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상대방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이곳에서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서운하기도 해요.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여기 와서 많이 반성했어. 회사 일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던 것 같아. 퇴직하고 나서도 스스로 무언가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아내가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방법? 네, 당신은 여기서의 생활이 좋으신 것 같으니 완전히 서울로 돌아오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도 당신과 완전히 떨어져 살고 싶지는 않고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울 집은 민수 가족에게 맡기고 나도 여기로 올 수 있을까요? 물론 바로 같이 살자는 건 아니에요. 나도 당신처럼 독립적인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읍내에 작은 집을 구해서. 그녀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아내가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여기서 살 수 있겠어? 서울에서의 편리한 생활을 두고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2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데 나라고 못할까요? 솔직히 민수 가족과 같이 사는 것도 때로는 부담스러웠어요. 내 공간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녀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우선은 내가 읍내에 방을 구해볼게요. 당신 집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곳으로요.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게요. 아내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완전한 결합도 완전한 분리도 아닌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아내는 서울로 돌아갔지만 한 달 안에 정선으로 올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후 마을로 돌아와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아내와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정말로 아내가 짐을 들고 정선에 왔습니다. 그녀는 읍내에 작은 원룸을 구했고 주말마다 제 집에 오거나 제가 그녀의 집에 가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우리만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아내도 마을 주민들과 친해지기 시작했고 특히 최 씨의 아내 이 씨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여보, 이 씨 따라 산나물 채취하러 다녀왔어요. 직접 따온 나물로 저녁 해볼게요. 아내도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완벽한 주부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려 했던 그녀가
이제는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텃밭 농사는 일단락되었고 대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문화센터에서 목공 강좌를 발견하고 등록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나무를 만지며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뭘 만드셨어요? 아내가 주말에 제 집에 왔을 때 물었습니다. 작은 책꽂이야. 아직 미완성이지만 다음 주면 완성될 것 같아.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평생 재무 서류만 들여다보다가 이제야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기쁨을 알게 됐네. 겨울이 깊어갈수록 눈이 많이 내렸고 마을은 하얀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눈 내리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눈이 내리면 불편함만 느꼈는데 이곳에서는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건 어떨까요? 다시 결혼식이라니? 네, 작은 결혼식이요. 우리가 다시 만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요. 여기 마을 사람들과 함께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40년 전의 결혼식은 형식적이고 긴장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 봄이 오면 그렇게 하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자 마을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텃밭에는 새싹이 돋기 시작했고 산에는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4월의 어느 맑은 날 마을 공원에서 우리의 두 번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마을 주민들과 민수 가족이 함께한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최 씨는 주례를 맡았고 이 씨와 마을 할머니들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40년 전 두 분은 젊음과 열정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은 지혜와 이해로 다시 만납니다. 최 씨의 주례사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아내와 다시 손을 잡고 서약을 나누는 순간 지난 1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 가족들의 냉대, 홀로 떠난 용기, 정선에서의 새 출발, 그리고 아내와의 재회까지. 저는 당신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정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아내의 서약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찾게 해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진정한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결혼식 후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의 원룸을 정리하고 제 집 옆에 작은 별채를 지어 아내의 공간으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같은 마당을 공유하지만 각자의 독립된 공간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신은 텃밭과 목공에 집중하고 나는 내 정원을 가꾸고 동네 할머니들과 뜨개질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고 주말에는 산책도 가고. 아내의 계획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구속하는 관계가 아닌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1년 후 텃밭은 더욱 풍성해졌고 별채도 완성되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텃밭에서 놀고 할머니가 만든 쿠키를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마당 그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미자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집을 떠난 것을.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새벽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섰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그 결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둘 다에게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선의 밤하늘은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수많은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내가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간 정말 공허했어. 40년 동안 회사와 가족을 위해 달려왔는데 갑자기 그 모든 역할이 사라지니까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가는지 혼란스러웠어.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무슨 가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은 내 자신에게 던져야 했던 거였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했던 거지. 미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찾으셨나요? 당신의 가치를?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응, 찾았어. 내 가치는 이제 더 이상 회사에서의 직이나 가족 부양자로서의 역할에 있지 않아. 내가 매일 작은 기쁨을 느끼는 것, 자연과 함께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나로서 당신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내 가치야. 그 말에 아내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이제 나는 내 가치를 남들에게 증명하려 하지 않아. 단지 매일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 인생의 황혼기가 결코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나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삶의 가치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인생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위로와 지혜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새로운 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